자, 2부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토지의 계량물을 생산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부동산한 원론에 있는 정의입니다. 여기서의 토지의 계량물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가 됐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생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공간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경제적 편익과 쾌적한 효과를 증진시키는 과정, 토지와 계량물의 결합을 하여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의 생산 활동의 전체를 일컫는 것을 부동산 개발이라 정의합니다. 부동산 개발의 개념은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토지의 계량물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주체가 대상 부동산을 둘러싼 공간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및 편익과 적성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계량물을 결합하여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공동개발과 민간개발, 민간합동개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예를 들 수 있고, 민간개발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개발이 민간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합동개발은 대규모 택지 안에서 민간의 자본이 유입되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투입돼서 민과 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개발 방식과 한지 방식 그리고 다양한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개발 방식입니다. 단순 개발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땅을 사서 개발 사업자가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고 건설사를 투입하고 자금을 활용해서 준공 내고 운영하는 그런 개발을 단순 개발 방식입니다. 환지 개발 방식은 국내에서 택지개발 수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토지구역 정리사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택지화된, 정형화된 토지의 도로, 공원 등의 공공용지나 채비지를 고려한 비율에 따라서 간보, 비율을 줄인 후 기존 토지주에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50% 전에 결정되는 소유주가 환지 이후에 받은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 가치는 종종 없이 훨씬 상회하여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획되지 않는 일반 토지를 수용해서, 그러니까 매입해서 탄화해서 도로를 만들고 계획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도 안정적이고 면적, 집 갖고 있는 한지의 면적도 정방향으로 깨끗하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이익,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가급적 전면 매수 방식의 택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방식입니다. 아까 한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이 유지되지만 매수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토지를 일괄 매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요. 환지에 비해서 매수하는 방식이 사업이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매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혼용 방식은 도시개발이나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대상 토지의 확보에서 매수와 환지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개발 과정의 단계입니다. 개발의 목적에 맞는 토지에 취득하여 개발된 토지의 이용과 처분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개발 목적에 맞냐면 만약에 상업용이라 그러면 당연히 수익 가치가 높은 주상복합이 되든 업무시설이 되든 오피스가 되든 오피스텔이 되든 그 목적 토지의 성격에 맞는 계량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단계는 개발 목적이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이디어, 예비 타당성 분석, 부지의 모색과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는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자들이 각각의 역할이
을 하면 관계 구조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입지 분석부터 사업 조건, 시장과 환경 분석, 개발이 가능한 유형과 규모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예비 설계를 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타당성 분석, 피저블 스터디라 합니다. 계략적인 사업 수지가 나오면 이를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 부지를 매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전 평가 단계입니다. 사업 착수 전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 부지에 이 정도 계량물을 짓는다 그러면 상품을 건립한다는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판단의 기초는 디벨로퍼의 직관이 많이 개입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상 사업지가 교통 및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입지 조건, 그리고 사업 조건, 시장 환경, 사업 특성이 주 분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해야 할 주요 위험 요인은 교통이나 환경 여건의 적정성, 사업 주의 구성의 적정성, 그리고 세제, 금리, 그리고 법률이나 규제. 왜냐하면 인허가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을 했는데 주거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법규를 우회해서 입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도 디벨로퍼들은 인식하고 위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 소비자도 옛날에는 주상복합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호한다든가 주거의 패턴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나 개발 방식.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면 사업주가 수익이 정산이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가 더 빠른 사업을 원하는 경우, 아니면 수익택형이나 뭐 이런 경우에, 공격적인 경우에,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500세대가 맥심인데 2000세대를 공급한다? 이런 거는 리스크가 엄청 높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준비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단계로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분석하고 부지에 따른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상 이 단계를 우리가 브릿지 단계라 해서 브릿지론을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분양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피저블 스터디라고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신탁사를 활용할 건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 시에는 설계를 통해 개발 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시설의 배치, 그리고 건축에 관한 기본 계획도 수립합니다. 설계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허가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검토가 충분하다면 인허가가 완료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설계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상품을 개발하고 부지를 보게 되면 먼저 부지 지번을 설계업체에 검토해서 여기에 어떤 규모를 얼만큼 질 수 있는지 규모 검토를 먼저 받는 게 디벨로퍼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양과 시공단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피저블 스터디를 통해서 금융 그리고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론이 발생하고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착공이 시작되고 시공사가 선정된 후 착공이 되면 분양을 개시하게 됩니다. 분양은 어떻게 되느냐? 분양은 시공 단계는 분양과 실질적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분양과 임대 공급 승인이 이루어지면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영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양이라는 측면에서 분양 신고와 분양 승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양 신고라고 하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택 분양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단계에서 개발되는 상품의 유형, 단지형 아파트냐, 그 상업용지에 따른 주상복합이냐, 근린생활 시설이냐, 대규모 판매 시설이냐, 업무시설의 오피스냐, 오피스에 따라서 임대할 것인지 분양할 것인지 처분 전략과 영업활동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그의 분양 보증을 받아서 수분양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분양 보증과 함께 상품의 개발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 신고와 함께 분양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개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샘플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서 일반에게 보여주고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관계기관의 분양 신고와 분양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공사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준공된 상품하고 모델하우스에 그 오픈된 샘플하고는 굉장히 동일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자재도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이게 달랐을 경우에는 사기 분양의 이슈로 남을 수 있으니 시공사가 분양 관리 소장을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10대 대규모 그 시공사의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주와 정산 단계입니다. 입주와 정산 단계는 건축물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와 정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건물의 증봉이 이루어지면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의 입주가 시작되고요. 이후에 사업 정산을 완료하고 그 특수목적법인 SPC는 청산 절차를 갖고 배당하고 해산하게 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특히 시공사가 입주 단계에서는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꼭 발행받아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자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증권을 실행하여서 직접 입주자가 그 하자 보증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발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출된 위험도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팬데믹 이후에 그 인건비 상승이나 공사비 상승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개발 디벨로퍼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부가 많지만 변동금리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융 비용이나 그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사업주가 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험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용도, 지역, 지구 등의 토지 이행 규제의 공법적 규제.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이겠죠. 담보물권의 설정적 사법적 규제. 담보물권을 해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디벨로퍼는 인허가 끝나면 인허가를 신탁사에 이관해서 사업 주체 변경을 하게 되는데 법률 위험에 사적 담보 설정의 제한이나 그 압류 등 기타 제3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초래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해제해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에서의 위험 중에 인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브릿지론을 투입해서 땅을 확보했는데 인허가 나지 않는다면 그 땅은 그냥 나대지나 임야로서 부동산 개발에 창출되는 이익을 반영한 브릿지론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즉 인허가가 완료된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이미 상대적으로 인허가가 토지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토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땅을 샀을 경우 빨리 착공해서 빨리 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회사를 통해서 인허가 부지, 관련 부지의 매입 계획이 있다면 설계회사를 통해서 인허가 가능한지를 관계기관과 빨리 협의해서 그 기간을 줄이는 것도 디벨로퍼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위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지식산업센터가 호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공실이 높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네드, 마켓컬리네드, 그 좋은 시설, 냉장 시설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많이 넣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시설에 들어올 업체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시장도 축소되고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생하는 위험을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는 시장의 상황과 개발 기간 동안 가능한 변화를 시야를 넓게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정부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례로 그 시와 반달섬도 그렇고 그 롯데건설이 시공한 그 마곡 지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런 시장 위험을 디벨로퍼든 시공사든 책임 있는 기관이 어떻게 해치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사업 초기에 녹아져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위험은 또한 공사 기간 중에 이자율 상승, 금리 상승이죠. 통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고정금리지만 변동금리로 론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에 대한 디벨로의 치명적인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다시 인건비 상승, 그 기후 조건으로 인한 비용의 초과, 그리고 사업 지연, 그리고 개발이 기대하게 그리고 공기가 늘어지면서 책임 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 인수, 그래서 개발 이익이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이 장기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발 비용이 증가하여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풀펀드라고 해서 건축비하고 토지비, 그 다음에 금융비, 기타 비용, 이거를 우리가 통상 필수 사업비라고 합니다. 필수 사업비를 론을 100% 활용했으면 공사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면 그 론이 100% 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가 마지막 단계에 갈수록 이자 비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기가 한 달, 두 달 늘어지게 되면 풀 펀딩에 대한 이자 금리가 100% 부과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디벨로퍼한테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고정 건설 비용으로 도급 계획을 체결할 수 있지만 시공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낮은 건설 비용을 투입하게 되어 건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사비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높아져서 중견 건설 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도 많이 되고요. 대우조선 해양건설도 있고 그 외에 중견 100위 위에 중견 건설사들이 많은 부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공사 단가가 올라가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건설사가 손해를 입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스톱하고 부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디벨로퍼는 신탁사든 디벨로퍼는 대체 시공사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조달하는 게 기존 공사비의 최소한 1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시공사가 어떻게 기존 시공사가 시공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되는 그 구조물에 대한 그 검증의 시간, 그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그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는 그 건설사가 부도나는 경우에 공사 기간에 대한 리스크와 공사비의 증액에 대한 리스크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건설사의 악영향으로 존재하고 있고 건설사가 또 건설 노동자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 시장이 확대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전략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계속 누차 얘기했듯이 법률적,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재무 분석을 통해서 투자 대상을 탐색하고 제휴 상품을 계획하고 그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업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평가는 본 PF를 전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S가 중요한 이유는 투입 비용이 5% 미만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체 비용의 80% 결정되기 때문에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은 미래 불확실한 사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 민감도 분석은 재무적 타당성 평가 시에 주요한 위험 변수를 선정해 개별 변수를 변동 범위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 실현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를 조정해 봅니다. 그 변수에는 사업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자율이 될 수 있고 환율, 수요량, 요금, 운영비용, 고정비, 변동비, 건설공사 지연, 관리운영, 자기자본 투입비용, 투입 시기와 같은 각종 요인의 변화를 경제성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디벨로퍼 파이낸싱 경우에는 분양가, 분양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민감도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단계 위험을 한 표로 정리하자면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는 일단 내가 어떤 땅을 어떤 컨셉으로 지을 건지 그리고 규모를 통해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리스크는 시장 분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생활용 숙박시설이 먹힐 거야, 잘 될 거야 했는데 산업단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예시설이 많고 그리고 숙박시설이 관광시설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 분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많은데 큰 평형을 짓는 경우 이것도 시장 분석의 오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양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업 타당성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했을 경우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설계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는 권리관계의 분쟁, 소유권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임차권, 명도, 다양한 형태의 권리관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가 한 4-5개면은 협의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100개, 200개 되는 경우는 각각의 협의 매수가 어려워서 매입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이 완료됐다 하면 건축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이행 단계로서 인허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지연, 중단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브릿지가 태워져서 인허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허가가 실패하게 되면 브릿지로는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 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착공, 그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돼서 금융도 시장이 괜찮아, 니네 사업은 금융기관이 투입할 수 있겠어 하면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착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공사 계획을 체결하고 본격 공사 착수, 분양 개시, 그리고 이때 리스크는 자금 조달이 미흡. 그러니까 100% 건설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80% 조달해서 20% 남았어.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위험도 상존하게 되겠습니다. 공정관리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성이 잘 나가서 공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안반이 발견돼서 착공이 느려지거나 그리고 오염토가 발견되거나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도 공정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시공사가 부도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 및 입주, 공사 완료되고 입주 진행되고 미분양 리스크 당연히 있을 거고요.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잔금 리스크.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내가 사기 분양을 당했으니까 난 잔금 못 내. 이러면서 100% 분양됐는데도 중도금 지급 보증한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위 변제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에 의해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